5월 이전에 12.12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내가 친구들하고 막 학교를 뛰어갔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친구들이 내가 좀 정치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정치에 관심, 특히 아버지가 정치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친구들이랑 그런 거예요. 이제 김대중의 시대가 온다.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5월이 되니까 5월에 뭔가 아주 이상한 분위기. 그런데 이제 내 아랫집 형이 전투경찰이었거든요. 내 위에 형은 광주에 살았고 둘 다 광주에 있는 거예요. 둘 간의 친구인데. 그런데 둘이 어느 날 밤에 온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2박 3일을 산으로 도망갔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여기 형들이 살았던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이 살았던 집에 누나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나하고 매형은 시체를 찾아 다닌 거예요. 죽었다 이놈이 안 보이니까. 동생이 안 보이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매형과 특히 매형이 보고 다닌 상무대 이런 광경을 시골 마을에 와서 설명을 해준 거죠. 그때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전라북도 순창이니까 관계가 별로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순창의 시골 마을에도 연관이 있고 뭐 그대로 쭉 느낀 건데 5.18은 호남 사람 전체와 연관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저도 아주 시골에 순창에 조그마한 마을 사람이지만 저 나름대로 그런 서사가 있는 거 보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박정희와 김대중이 서로 반대편인 것도 모르잖아요. 모르고 박정희도 훌륭한 사람이고 김대중도 훌륭한 사람인데 이제 박정희가 죽었으니 김대중이 이어받아야지 이런 정도 수준이니까. 그러다 성장하면서 이제 고등학생 정도 돼서 조금 정치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제가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광주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왔었거든요. 택시를 탔는데 그때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택시 기사가 엄청난 분노로 이 고등학생한테 이 정부 비판을 하면서 우리를 광주 사람을 다 때려 죽인 놈들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어린 시절 이야기하고 겹쳐지면서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여기가 내가 살 곳인가? 광주가 내가 살 곳인가? 뭔가 나하고 연결돼 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광주로 오게 된 겁니다. 대학까지 오게 됐죠. 그러니까 막 대학을 들어왔어요. 친구 2-3명이 좀 친하게 지냈는데 그때 우리 바로 선배들은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선배들은 아직 그 대학생의 낭만? 그러니까 그 70년대에서 대학의 어떤 낭만적 캠퍼스. 그러면 흔한 말대로 남녀가 어울리고 자유롭게 어울리고 맥주도 마시고 또 뭐 그 포크송도 부르고 그래서 이제 특히 대학생이 되면 미국 포크송도 좀 부르면서 통기타도 치고 또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선배들은. 그래서 카니발도 하고 막 그런 시절이었나 봐요. 왜냐하면 대학 막 1학년 들어갔는데 근데 우리 세대는 약간 그런 느낌에 대한 반감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하고 같이 그 모임에 가서 선배들한테 막 거의 폭동에 가까운 수준으로 선배들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저희들 때문에 그런 카니발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시대정신이 이렇게 없을 수 있냐. 그래서 87년도에 이미 6월 항쟁이 있기 전에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서울에서는 학생운동에 대전환이 일어나거든요. 옛날 표현으로 하면 언더. 그러니까 숨겨진 채 바깥으로 드러나서 학생운동 하는 게 아니고 점조직화된 방식으로 동아리를 중심으로 누가 중심인지 모르는 이런 전환이 86년도에 이루어지거든요. 87년도에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돼요. 마침 그런 시기에 제가 대학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제 격동의 시절이 시작된 거죠. 우리 흔한 말대로 우남대첩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철학적인 얘기긴 한데, 삶만큼 죽음을 누가 관리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죽은 자를 정부는 반드시 자기들이 관리하는 범위는 놓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건 역사례로 언제나 그렇습니다. 국가는 중요한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죽음에 대해서 국가가 그걸 관리하지 못하면 그 국가는 위험하거든요. 바로 그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87년 당시에 중요한 인물들이 학생을 중심으로 억울하게 시위 도중에 죽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국가는 그걸 정서적으로 이미 관리할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제도적으로 그 죽음을 관리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그런 용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한열 열사의 말하자면 운구차를 이 도청으로 또 광주 시내로 이렇게 가져오기 위한 투쟁을 했는데 정부는 당연히 바로 묘지로 데려가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운암동이 이제 거기잖아요. 거기서 정말 치열한 싸움을 했죠. 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여러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좀 더 전위적이고 좀 더 이렇게 뭐라 할까 강목 들고 화염병 들고 이게 잘하는 친구가 있고 저는 좀 못하는 친구였어요. 못하는 친구고 주로 뒤에서 이렇게 말로 주로 하는 그때도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때는 다 갔죠. 그때 엄청난 아마 학생운동 광주 전남 학생운동사에서 국가 권력과 국가 권력 기관과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과 부딪혀서 그 꺾은 사건이니까 크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이유가 뭐냐면 국가가 국민들의 마음에 연결된 국민들의 심장과 연결된 죽음을 관리하지 못하는 순간 그 국가 공동체는 붕괴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5.18도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87년도에) 이제 풀려서 오셨잖아요. 그때 광주 오실 때 요즘 같으면 교황들이 왜 한 차 같은 데 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운암동에서부터 이제 이 도청까지 오는, 네. 그때 제가 이제 운구 밑에서 이 방목 들고 뛰었거든요. 그때 저 인생의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인데 대통령은 안 보이죠. 저 위에 이제 차 타고 있는데 중간에 저쪽 이 도청에서부터 저기 어디입니까? 저쪽에 저 끝에 일직선으로 있잖아요. 도치. 그 끝에서부터 이제 총재가 가끔 올라와서 손을 들었거든요. 이렇게 손을 들고 이호 여사하고 이렇게 손을 든 것 같은데 이호 여사는 기억이 안 나고 총재가 대통령께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 장면보다 강목을 따라서 막 옆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 수민들이 막 그 눈빛 있잖아요. 근데 그때 가장 많이 하신 말이 뭐냐면 5월을 살려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한테 시민들의 요구가 뭐였냐면 여러 가지 막 있었지만 그때 저한테 이제 어린 나이에 그 눈빛, 그 간절한 마음으로 대통령한테 김대중 대통령 당시 이제 그냥 정치인이죠. 정치인 김대중한테 5월을 살려내라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하죠.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시민들이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막 구름처럼 몰렸거든요. 정말 그 사람들이. 그건 참 역사적인 장면인데 하여튼 시민들이 당시 김대중 정치인한테 했던 그 말이 그걸 쭉 보고 가면서 제 인생이 거기서 많이 좀 결정됐다. 제 인생이 많이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됐다. 그 길이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선명해요. 그 기억이. 호야는 이제 저 멀리서 이렇게 이각대로 삼각대로 이렇게 그때는 왜냐하면 그런 요청이 있었으니까 했겠죠. 저희들은 이제 그런 하나마디로 이제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된지는 몰라요. 그냥 가라니까 따라온 것이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쭉 대회를 찼어요. 왜냐하면은 시민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혹시 그 기억에는 저들이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일부러. 그때는 실제로 막 사법경찰이 그런데 많이 깔려 있었거든요. 저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뭔가 폭력적인 상황을 조장할 수 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거기서 우리가 한 거죠. 대통령을 지킨다 그런 느낌보다는. 예. 일단 그때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니까 우리는 아직 어리니까 정치 환경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정치 환경에 대해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민주 진보 진영이 분열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한테 굉장히 큰 상처죠. 왜냐하면 그 분열이 뭔가 지역을 근간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너무 이해하기 어려웠죠. 다만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김영삼보다는 김대중이 뭔가 더 모든 면에서 앞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똑같은 한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동료들이 또는 선배들이 다른 배를 타고 그러면서 뭔가 그쪽이 주류인가?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지식인 그리고 범진보 진영의 활동가들은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선언한 게 더 많긴 했어요. 공식적으로.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제 서로 상처가 있었겠죠. 저는 이제 어렸기 때문에 그런 판세에서 뭘 하지? 그래서 이제 공정선거 감시단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거든요. 마지막에 그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네 마을 가서 해라. 너도 전라북도 가서 순창 가서 해라. 그래서 순창을 갔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선거 개표하는 날 우리는 그렇게 참패가 될지 몰랐어요. 뭐 1등 아니면 2등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보는데 그러니까 처음 큰 충격이죠. 왜냐하면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현실을. 그래서 새벽에 밤에 선거 개표가 끝나기 전에 이제 느낌이 이상하고 그래서 광주로 왔어요. 와서 이제 아침 새벽 이제 끝났다. 새벽에 내가 신안까지 갔어요. 내가 우리 지지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마을을 찾아가 보고 싶다. 그래서 아마 점심 때쯤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근데 죽은 섬 같더라고.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 항상 그런 좀 호기심이 많은 편이었거든요. 도대체 김대중의 고향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데 성을 돌아다녀도 사람이 없어. 마치 다 큰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이거 뭐지?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에요. 그 당시로는. 이거 뭐지? 그러면서 계속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해온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